늦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무심코 막 스크롤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분명 꽤 괜찮게 보냈거든요. 네, 다들 그런 경험 있죠.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딱 여는 순간 피드에 엄청난 소식들이 막 쏟아집니다. 예전 직장 동료의 화려한 이직 소식이라던가 지인이 새로 샀다는 그 한강뷰 아파트, 혹은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해낸 누군가의 바디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벌써부터 좀 피곤해지려고 하네요. 맞아요. 그 짧은 몇 분의 스크롤 끝에 문득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 인생만 뭔가 단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 일도 없었던 평온한 하루가 순식간에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마법이죠.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런 자기 파괴적인 장난을 치는 걸까요? 아주 익숙하고도 뼈아픈 현대인의 일상이네요. 우리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기이한 심리적 현상의 이면에는 사실 아주 복잡한 무의식과 뇌과학 그리고 진화의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자기 파괴적 감정들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를 위해 참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의 자기계발 스레드에서 오고 간 아주 날 것 그대로의 통찰부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심리 분석 자료, 그리고 방대한 심리학 교재의 신경과학 파트, 마지막으로 영화감독 장항준 씨의 조금은 독특한 인생 철학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남들과의 비교,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그 무거운 방패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심리적 메커니즘을 해부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나만의 속도를 되찾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 가장 흔한 증상인 비교부터 짚어보죠. 자료 조사하다가 레딧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와, 그 문장이 정말 오늘 주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네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본능 자체는 생존을 위한 필수 탑재 기능이었습니다. 아, 생존이요? 네, 그 사바나 초원에서 원시 시대를 살던 인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리 속에서 누가 사냥을 제일 잘하는지, 또 누가 리더의 눈에 들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비교해서 내 위치를 파악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야 맹수로부터 살아남고 식량을 배분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비교를 멈추는 것 자체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도록 프로그래밍이 아예 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히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는 아직 그 원시시대 초원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24시간 내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전시하는 소셜미디어 시대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환경이 뇌를 앞질러가 버렸네요. 맞아요. 이 생존 본능이 현대사회의 알고리즘과 만나면서 끔찍한 인지적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인지적 오류요?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뜻인가요? 네, 심리학에서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울 유발적 귀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성공을 볼 때 그것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막 확대해요. 확대한다면 막 과대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분명 매일매일이 완벽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죠. 반대로 내가 이뤄낸 작은 성취나 일상의 평온함은 철저하게 의미 축소를 해버립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면서요. 아, 진짜 내 이 일에는 엄청 박해지잖아요. 게다가 내 삶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내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질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 성격이 모난 탓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건 정말이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네요. 다른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기획되고 편집을 거친 블록버스터급 영화 예고편만 딱 보는 건데 내 삶은 매일 아침 알람 끄고 허둥지둥 출근하는 지루하고 실수투성이인 엔지컷의 연속이잖아요. 예고편이랑 엔지컷을 나란히 틀어놓고 내 영화 망했다고 자책하는 꼴이네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바디 프로필 사진 뒤에 숨겨진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나 우울감, 혹은 그 완벽해 보이는 커플이 매일 밤 겪는 지독한 갈등 같은 타인의 NG컷은 절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왜곡된 뇌의 장난, 이 무의미한 둠스크롤링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당장 어떤 물리적인 행동표가 필요할까요?
그냥 내일부터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짠하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딧의 유저들이 공유한 팁 중에 아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식의 개입입니다. 인식의 개입이요? 네. 스크롤을 막 내리다가 마음속에서 누군가와 나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를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딱 묻는 거죠. 지금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생각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나? 뇌가 무의식적으로 막 굴러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한번 딱 걸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소외감, 이른바 포모 증후군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그 감정을 한 유저가 전혀 다른 문장으로 재해석했더군요. 오, 어떻게 재해석했나요? 포모를 Figure only myself out으로 바꾸자고요. 아하, 오직 나 자신만 알아가기에 약자로 바꾼 거군요. 다른 사람의 예고편이 어떻게 전개되든 신경 끄고 내 영화의 주인공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 가치관은 뭔지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하자는 태도 전환이네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심리가 한 단계 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그 비참함이나 결핍을 가만히 방치하지 못하거든요. 가만히 방치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든 그걸 덮고 방어하려고 아주 견고한 성벽을 막 쌓아 올립니다. 그 성벽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깊게 파헤쳐 볼 두 번째 주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단어이긴 하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자료를 보면 이 완벽주의가 우리를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심리질환을 분류하는 DSM-5의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우울과 불안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완벽주의를 세 가지 얼굴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요? 자신이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에게 완벽을 강요하며 피곤하게 만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 그리고 타인이나 사회가 나에게 완벽을 기대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사회 부가 완벽주의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경우가 심리적 압박이 가장 크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걸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스티브 잡스나 베토벤 같은 천재들의 그 지독하고 막 병적인 완벽주의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건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아주 훌륭한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오, 어떻게 나누나요?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훌륭한 엔진 역할을 하는 건 전자인 기능적 완벽주의예요. 이들은 체계적이고 높은 목표를 갖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상황이 안 좋으면 플랜 B를 가동하고 80점짜리 결과물이라도 세상에 일단 내놓고 피드백을 받죠. 반면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의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나는 완벽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갇혀 있어요. 무조건 100점이 아니면 0점인 거군요. 중간이 없이 과정 자체를 무시해버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현실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나요? 매일 막 밤새워서 일하고 완벽을 기하는 워커홀릭이 되는 건가요?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지연 행동, 그러니까 미루기입니다. 네, 완벽을 추구하는데 일을 미룬다고요? 그건 그냥 게으른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게으른 것 같죠? 하지만 심리적 기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아하, 시작을 해서 내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다는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마감 직전까지 미루는 쪽을 택하는 거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지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라는 핑계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는 아주 처절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와, 세상에. 일을 미루는 게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니. 실패가 무서워서 아예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거네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점이나 실수가 들켜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만남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덫에 유독 깊게 빠지는 걸까요? 남의 시선에 미친 듯이 얽매이는 그 강박의 뿌리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인지심리학을 넘어서 무의식과 뇌과학의 아주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심리학 교재들은 완벽주의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수치 정체각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치 정체감이요? 내가 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아는 죄책감 같은 건가요? 죄책감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내가 이번에 잘못된 행동을 했네? 다음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행동과 자아를 분리하는 겁니다. 아, 행동은 행동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요? 네. 하지만 수치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했으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함투성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행동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실수가 곧 나라는 인간의 쓰레기 같음을 증명한다고 믿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이런 논리가 지배해요. 내 진짜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고 수치스럽다. 그러니 타인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를 혐오하고 떠날 것이다. 아, 그래서 가짜 모습을 연기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고로 나는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가짜의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치명적인 메커니즘이 완벽주의를 낳고 그 압박감을 잊기 위해 워커홀릭, 알코올 중독, 심지어 앞서 말한 둠스크롤링 같은 다양한 중독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아니, 이 지독한 수치 정체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로 맺는 애착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의 애착 이론을 빌려오면 생애 초기에 부모가 아이의 감정적 신호에 일관성 없이 반응하거나 아주 조건부적인 사랑을 줄 때가 있어요. 조건부 사랑이요? 너 100점 맞아야 예쁜 자식이지. 약간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런 태도를 겪을 때 아이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며 거리를 두는 회피형이 되거나 과도하게 눈치를 보며 매달리는 저항형 혹은 양가형으로 자라나죠. 와,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가 내 자아상과 인간관계 완전 원형틀을 만들어버리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불안정 애착은 다세대 전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기도 하죠. 이걸 뇌과학의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신경신학자 짐 와일더가 제시한 은혜, 기쁨, 평강의 뇌회로 메커니즘입니다. 은혜, 기쁨, 평강. 용어들이 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뇌과학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용어는 은유적이지만 설명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철저히 물리적인 뇌의 화학작용입니다. 화학작용이요? 아기가 부모와 눈을 딱 맞출 때 부모가 조건 없이 자신을 보며 기뻐해주는 얼굴을 뇌가 인식하면 그걸 은혜, 즉 절대적 수용의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가 안정되면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 즉 기쁨을 분비하죠. 아하, 도파민이 기쁨이군요. 네. 그리고 이 기쁨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고 나면 뇌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면서 평강, 즉 아주 깊은 안정감에 도달합니다. 아, 그니까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기뻐해주는 경험이 뇌의 호르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핵심 열쇠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회로가 결여된 채로 자라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늘 결핍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 찐득한 평강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뇌는 어떻게든 얄팍한 기쁨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가짜 도파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가짜 도파민이요? 네, 그게 바로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는 완벽주의 혹은 좋아요 개수에 집착하는 소셜미디어 중독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좀 심각하게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을 쭉 종합해보면 솔직히 좀 많이 절망적이거든요. 완벽주의와 우울감의 원인이 결국 어린 시절 부모와의 잘못된 애착이고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뇌회로 때문이라는 건데 아니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굳어버린 뇌 구조를 내 의지로 어쩌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게다가 교재를 보니까 이 해결책으로 획득 안정 애착이라는 걸 제시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좋은 상대방을 만나면
새롭게 안정애착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거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내 상처를 타인이라는 외부에 의존해서 고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반박입니다. 타인에게 내 치유를 의존하라는 무책임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말하는 이 획득 안정애착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라는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것은 우리 뇌의 가소성과 사회적 배선에 대한 철저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인의 뇌 구조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막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어내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 우방구는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는 공명회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아, 공명회로요? 과거에 불안정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사람, 그게 좋은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지속적이고 안전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공명회로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뇌 신경망이 새롭게 배선을 까는 재건축 공사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내 구질구질한 NG컷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수용해주는 경험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망가져 있던 뇌의 은혜, 기쁨, 평강회로가 다시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뇌가 화학적으로 새롭게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치유의 메커니즘이죠. 와, 우리 뇌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희망적으로 설계되어 있네요. 자, 지금까지 완벽주의와 비교의 심리학적 기원, 그리고 뇌과학적인 치유의 과정까지 아주 딥하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가져와 보죠.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복잡한 이론들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완벽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성취와 평안을 이뤄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 중 블로그 글에서 분석한 대상, 바로 영화감독 장항준 씨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400만 관객을 동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흥행감독 중 한 명이죠. 장항준 감독의 삶의 태도를 이 심리학적 렌즈로 딱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완벽한 해독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요? 네. 그가 그런 엄청난 흥행과 대중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술과 특유의 예민하고 날선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낙천성과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태도였죠. 블로그 글에 인용된 그의 어록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아예 시작도 못한다. 아,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한다? 앞서 우리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실패도 두려워서 지연 행동을 한다고 분석했던 것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이죠. 사실 장항준 감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른바 신이 내린 꿀팔자, 그리고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와카나미요. 한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인 아내 김훈희 작가의 엄청난 성공에 기대어 산다면서 스스로를 막 희화화하고 유쾌하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맞아요. 예능에서 자주 그러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압도적인 성취를 매일 옆에서 지켜보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보통 사람의 애고라면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십상일 텐데 장 감독은 아내에게 이게서 뭐 하겠냐면서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즐겨버립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지정이 장항준이라는 인물의 심리가 지닌 가장 성숙한 대목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의 핵심 개념 중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약점, 찌질함, 열등감 같은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데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러면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그 그림자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막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겠네요. 빙고! 수치 정체감에 빠진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필사적으로 억압하거나 오히려 타인에게 투사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데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에너지를 그런데 다 쓰는군요. 그런데 장항준 감독은 어떤가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무명 시절의 찌질함 같은 그림자를 감추기는커녕 예능에 나와서 온 국민에게 웃음 소재로 던져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융합한 것이죠. 그림자를 숨기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남는 에너지를 온전히 세상을 즐기고 창작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군요. 그 결과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 겁니다.
내 약점을 스스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 심지어 아내의 거대한 성공 앞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뼛속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타인의 성취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통쾌한 삶의 방식이네요. 약점을 감추려고 완벽주의라는 꽉 끼는 갑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대신 그냥 나 배 좀 나왔어. 이게 나야 하고 훌렁 벗어 던진 거잖아요. 그 구질구질한 NG컷을 흔쾌히 껴안았더니 오히려 천만감독이라는 가장 완벽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이 진짜 엄청난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장항준 감독의 철학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은 춤추며 살되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라. 이 말은 오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레딧 유저의 조언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진도와 나의 진도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10년차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이제 막 6개월차 초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해야 할 대상은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예고편이 아니라 오직 어제의 나뿐이라는 것. 그리고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삐걱거리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삶으로 증명해 준 셈입니다. 자,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온 오늘 심층 탐구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주눅들던 인지적 오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내면의 수치심과 어린 시절의 애착 문제, 우리를 마비시키는 완벽주의의 함정, 나아가 뇌회로를 치유하는 관계의 힘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네, 마지막에는 장항준 감독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유쾌하게 껴안는 방법까지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간통하는 하나의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감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정확한 요약이네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서 누군가의 화려한 인스타그램을 무심코 보게 되더라도 그 순간순간 밀려오는 초라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화려한 CG 효과로 도배된 2분짜리 영화 예고편을 스쳐 지나가듯 보았을 뿐입니다. 땀냄새 나고 가끔은 핀트도 나가는 여러분 삶의 본편이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꼭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살펴본 심리학 교재의 방대한 내용 중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온전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우리는 보통 이 완벽한 사랑의 공식을 내가 좋아하는 타인이나 로맨틱한 연인 관계에만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상대방이랑 친해지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헌신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관점을 완전히 딱 뒤집어서 만약 이 사랑의 공식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평생 남들에게 들킬까봐 숨기고 억눌러 왔던 당신의 찌질한 그림자와 대화하면서 친밀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남의 시선에 맞춘 거창하고 완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불완전하더라도 당신만의 템포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 다시 열정의 불씨를 지펴보는 거고요. 와, 나와 친밀해지고 내 여정에 열정을 품는다. 그리고 살면서 가끔 뼈아픈 실수를 하고 바닥에 엎어지더라도 역시 난 안 돼 라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겠다는 굳건한 결심과 헌신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 말입니다. 타인에게 내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애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와 사랑에 빠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타인에게 완벽해 보이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대신에 오늘 하루 온전히 당신 자신과 이 완전한 사랑에 빠져본다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나만의 리듬으로 추는 서툴지만 자유로운 춤.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삶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오늘 남은 하루에 작지만 깊은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뼈 때리는 통찰을 한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